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내가 그렇게 무섭나? 그렇게 무서워서 없는 먼지까지 만들어서 나를 불러들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비겁하게 숨지 마라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고 고향 안동을 찾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는 이재명 대표의 프로필상 생일이기도 했었습니다. 권력비리 수사를 정치 보복으로 규정했고 검찰이 굳이 생일에 맞춰서 소환장을 보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미 수년 전에 성남FC 사건으로 서면 조사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서면 조사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민주당 내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28일에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적어도 28일에는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서너 차례 정도 재소환 통보를 한 다음에 그래도 나오지 않는다면 체포 동의안, 어쨌든 무조건 소환을 하겠다, 체포 영장까지 발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용 저희가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자, 오늘 이제 심사가 열리는데요. MB와 김경수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는 추징금이 걸려서 이번에 제외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오늘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나는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 가석방 불원서까지 제출했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일단 두 사람을 다 사면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가석방 원치 않는다 입장을 밝히긴 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하는 쪽으로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렇게 대통령 관계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사가 있고 27일 일단 국무회의에 통과가 되면 28일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아마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중앙일보뿐만 아니라 다른 신문에서도 김경수 전 지사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계속해서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 동아일보입니다. 문정부 전기요금 동결까지 감사원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통계청 자료 조작했다는 의혹도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감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확인이 됐습니다. 산업부와 한전 등등 해서 수차례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라고 요청을 했지만 임기 5년 동안 임기 말 빼고는 모두 다 묵살했다, 받아주지 않았다라는 그 내용이 알려졌고 이걸 감사원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기재부가 왜 묵살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고강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 차례 근거 자료나 이런 것들을 요청하긴 했는데 지금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지금 일부러 묵살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을 감사원은 들여다보고 있는데 한번 저희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 신문 매일경제입니다. 외국인 고용을 터준다라는 보도가 실렸습니다. 최근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물류업계에 특히나 외국인 고용을 터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외국인 고용 쿼터 늘리고 허용 업종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입국 절차도 간소화해주고 있는데 다만 외식이나 숙박업 쪽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신문 4개 살펴봤습니다. 패널들 소개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신통방통은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생일 전날인 지난 21일 저녁에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과 관련해서 다음 주 수요일 28일 검찰에 출석해 줄 것을 통보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경북 안동을 찾아서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냈습니다.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한국 최고의 프로축구단 성남FC 화이팅!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아마 생일날에 맞춰서 소환장을 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날이 생일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갈 거다
얼마나 그러겠냐 말씀하시는데 전혀 타들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서울신문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삼좌 뇌물 혐의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 의미는 이미 입증을 끝낸 것 같다라는 서울신문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시작으로 몸통 수사, 이재명 수사가 본격화, 전면화됐다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3자 뇌물 혐의로 일단은 지금 소환 통보를 받았는데 어떤 내용이 있냐면 공무원이 본인이 뇌물을 받은 게 아니더라도 직무와 관련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이 전달되도록 한 경우 적용이 되는데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자, 소환 통보하기 전날 최측근 정진상 실장을 조사했고 그 직후에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광고 후원금, 부정한 청탁 규정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아니다라고 부정하고 있습니다. 성남FC 광고비와 용도 변경은 무관하다. 검찰이 지금 광고 계약에 따른 광고비를 후원금이라는 용어와 혼용해서 의도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지만 검찰은 그렇게 보고 있진 않습니다. 자, 입증을 끝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몸통 수사가 시작됐다. 전초전이다. 신호탄이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이게 만약에 맞다면 구자영 변호사님 소환 조사가 언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거부를 한 차례 했으니까 앞으로 기소도 곧장 되겠네요. 그러면. 예, 기소는 사실상 좀 정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은 성남시에 그 관련된 공무원이 이미 기소가 돼 있습니다. 네. 이런 내용일 경우에 위에서 기소가 될 때 아래서 빠지는 경우는 있어도 아래서 기소가 되는데 위에서 빠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 공무원이 자기의 개인적 이득을 위해서 이런 일을 벌였을 리는 없잖아요. 이 성남 FC에 관련된 건 뭐든 다 이재명 대표의 당시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힘이 왔었기 때문에 네. 시민구단인데 구단주가 성남시장이고 이거를 잘 운영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득이 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시민들로부터 기부를 받아가지고 할 때 재원이 형편 없었습니다. 목표치에 한참 미달됐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방면으로 채워서 그때는 그거를 굉장한 행정적인 능력이라고 포장을 했었지만 알고 보니까 부정한 청탁이 결부됐던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지금 방어하시는 분들은 좋은 일에 쓰였잖냐, 성남 네. 시민들 이익 됐잖냐 이러는데 이거는 정말 왜곡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그 돈이 쓰인 곳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거와 결합된 부정한 청탁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사적으로 누린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건 따지지 않거든요. 유명한 사례 하나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전에 공정거래위원장이 기업 결합 심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어떤 사찰에 기부를 하게 했습니다. 그 사찰은 내막도 모르고 기부를 받아서 좋은 데 썼어요. 하지만 그 좋은 데 사용된 걸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공무 수행에 부정한 청탁, 그게 어떤 이득, 기부가 되는 데 대해서 연결된 그 공무수행의 그 위법성, 그거를 문제 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적으로 쓴 게 있냐, 이재명 대표의 주머니로 들어간 게 있냐, 이건 다 물타기고 법에서 따지지도 않는 내용입니다. 아무리 좋은 데 썼어도 내가 공무수행을 부정한 청탁과 결부시켜서 한 그 순간 그것은 위법이 되는 것이고 두산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미 천문학적인 이득을 얻은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죄의 성립을 논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 측이 뭐라고 해명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제3자 뇌물이라는 거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 직접 안 받았는데 무슨 뇌물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리고 저기도 이제 입증 끝낸 듯이 이렇게 표현이 돼 있는데 사실 입증은요 이미 9월에 끝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두산건설 전 대표하고 아까 얘기한 성남시의 팀장하고를 9월에 검찰이 기소를 했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재명 대표하고 정진상 실장은 공범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그때 입증이 안 됐으면 어떻게 그 공소장에 공범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입증을 그때 끝냈고 다만 그 이후에는 보강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몸통 수사 전면화 신호탄 이렇게 서울신문이 썼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핵심 혐의는 성남 FC보다는 대장동이죠. 대장동, 백현동 이런 거거든요. 근데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아직 전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김만배 씨가 이제 입을 여느냐 열지 않느냐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김만배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함으로써 지금 재판이 지연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이 성남 FC 문제를 가지고서 먼저 소환 요구를 한 것이지 네. 이게 뭐 조율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무슨 혐의가 뭐 대장동과 관련해서 혐의가 좀 부족해서 뭐 더 하려고 한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이거는 이미 오래전에 성남 FC에 대한 혐의 입증은 끝내놓고 시간만 남았다. 소환 시간만. 그 카드를 이번에 빼든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권중 대변인님.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마치 이 혐의가 사실인 양 말씀하시는 건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대기업 등을 유치하겠다고 이미 오래전부터 TF를 꾸려가지고 노력해오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대기업에게 도시계획적인 이익을 줬다고 하는 것이 네. 어떤 후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이익을 줬다라고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시장이 했던 것을 모두 다 예를 들면 시장이 하고 시민구단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것이 늘 그렇게 연결된다고 하면 사실 시민구단의 후원을 적극적으로 받는 행위도 되게 위축되고 반대로 어떤 도시계획적으로 이익을 줘서 대기업을 유치하는 행위 역시도 위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자 뇌물죄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제3자 뇌물죄 같은 경우에는 최순실 그분이 사실은 K재단이나 아니 미르재단의 돈을 횡령한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되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성남FC의 돈이 어디로 흘러갔던 것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년 9월에 경찰이 사실은 증거 불충분으로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을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이 사건은 더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일방적으로 이미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새로운 증거가 나왔습니다. 공문이 발견이 됐고요. 그 공문에서는 기부 체납 방식으로 올려가지고 그 돈만큼을 다시 되돌려받는 거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재명 대표가 그거에 대해서 자필로 검토를 해봐라라고 한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그 극명한 그 증거에 의해 가지고 다른 결론을 낼 수 있었던 것이고 이전에 무혐의가 났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그거를 수사하는 쪽에 대해서 뭐가 이게 결론이 바뀐 거 아니냐 그랬는데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거듭해서 무혐의 받았지만 10년 뒤에 해가지고 기소됐을 땐 정당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증거를 따라가는 것이고 그 증거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토론이 열기를 띠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어제는 이재명 대표의 생일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지금 경북 안동을 찾아서 검찰이 생일에 맞춰서 의도적으로 소환 통보를 했다 이런 불만도 드러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아마 생일날에 맞춰서 소환장을 보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 살을 쏘는데 잘 안 맞는다. 왜 안 맞냐? 생일을 잘 모른다. 오늘 제 생일은 문서상으로 돼 있지만 이날이 생일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 아버님께서 장날에 장 보러 가시는 길에 잊어버리고 있던 한 작년쯤 낳은 자식들 얘기를 아마 그저께쯤 낳았을걸 이렇게 해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 날짜는 절대로 제 생일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살을 잘 안 맞는다. 자, 뭐 생일날 통보를 생일 전날 통보를 받았지만 뭐 검찰이 그걸 의도적으로 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또 민주당은 조율 없는 일방적인 검찰의 소환 통보에 무례하게 짝이 없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일단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진짜 무례한 것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팔을 비틀어서 죽은 사건을 다시 살려냈습니다. 소환 통보도 무례하기 짝이 없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소환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게 어제 저녁입니다. 제1야당 대표 소환은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사전 조율 한 번 없었습니다. 일선 당직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팩스 한 장 찍 보낸 게 전부입니다. 자, 근데 검찰 출신 변호사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무례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출석 통보를 하고 일정이 안 되면 그때 서로 날짜를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크게 잘못된 것 없다.
당대표라고 해서 특혜라는 걸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이상 어떻게 예의를 갖춰서 출석을 요구해야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입장을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오늘 조선일보를 통해서 밝혀왔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일방적인 통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19일 자정쯤부터 또 20일 새벽 시간 사이에 이재명 대표가 SNS에 지지층 결집을 위한 메시지를 쭉 작성했던 걸로 봤을 때 그때 혹시 조율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때 감지를 충분히 하고 있었겠죠. 무슨 얘기냐면 정진상 전 실장이 사실상 성남FC에 대한 운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했거든요. 그거는 2015년에 성남FC 대표를 했던 분이 정진상 실장이 실질적으로 모든 결정권자였다, 성남FC에. 근데 그거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정진상 실장한테 네. 자, 성남FC는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포괄적 위임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진상 실장하고 이재명 대표는 지금도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아마 뭐 소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데 정진상 실장의 소환 뭐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보면 아 지금쯤 뭘 조사하려고 한다는 걸 알았을 것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SNS에 올린 시각이 네. 19일 밤 12시 다 돼서입니다. 그다음에 20일 새벽 0시 뭐 한 15분 뭐 이때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쯤에는 이재명 대표가 아 나에 대한 특히 성남FC 문제와 관련한 소환 요구가 곧 있을 것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그걸 썼을 것이다 이런 짐작이 가능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무서운 거냐면서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 몰상식하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입니다. 정작 검찰에 출석할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일단 출석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을 냈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대표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예 출석을 안 하실 것도 좀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소환 통보까지 받으셨는데 천천히 사법이 현실화된다는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이재명 대표께서 일정을 마치고 서울로 올라온 뒤에 다른 당직자들과 상의를 한 뒤에 결정을 낼 겁니다. 28일 소환에는 응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1야당 대표 소환 통보가 이례적인 건 맞습니다만 자진 출석해서 소명했던 적도 없진 않습니다. 과거 사례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차떼기 사건 때 2003년 이른바 차떼기 사건과 관련해서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검찰의 통보를 받기도 전에 자진 출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차떼기 사건과 관련해서 총재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대검 중수부 2002년 16년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그 불법 대선 자금 사건을 수사 정의였는데 이 대표가 소환도 받기 전에 통보 받기도 전에 불법 대선 자금은 내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자진 출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허를 찔렸던 검찰은 결국 이 전 총재를 참고인으로만 조사를 하고 피의자로 신분 전환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황교안 전 대표 역시 패스트트랙 충돌됐을 때 이 건으로 인해서 직접 자진 출석했던 적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자, 차떼기 사건 때 검찰 수사 받았던 이회창 전 총재 모습 잠깐 준비했습니다. 아니 약속을 하시네. 자진 출석하게 된 배경을 좀 말씀해 주세요. 배경 나중에 얘기하죠. 국민께 한 말씀 해주시죠. 말씀해 주세요. 나중에 얘기하죠. 500억 외에 추가 자금 있습니까? 국민들께 한 말씀만 하시죠. 없는 겁니다. 모르시는 다음에 말할게요. 그리고 어제 속초를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역시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이 검찰 조사 소환 통보에 대해서 통상적인 지자체의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의 목소리도 이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성남시 관계자들과 부동산 개발업자들 간의 유착 비리를 수사하고 있잖아요. 통상적인 지자체의 토착 비리에 대한 수사 그리고 그 절차에 맞춰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제1야당 대표 검찰 조사 전례가 없고 뭐 이례적인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대표도 28일 출석은 불응하겠다고 밝혔지만 무조건 마냥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뭐 이렇게까지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조사를 받을 거면 좀 빠르게 받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버티는 게 더 좋겠습니까? 일단은 뭐 28일 출석은 안 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니까 추후에 검찰과 조율을 거쳐서 소환 날짜를 조정을 할지 아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가장 좋은 경우의 수는 서면 조사로 끝내는 건데 이제 지난번에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출석을 안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 검찰이 별도의 신병 확보 조치 없이 그냥 이제 기소를 했는데 당시하고는 사안이 조금 달라요. 당시는 어쨌든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특히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이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당이 대응할 사안이라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었고, 근데 이번 사안은 이게 이제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있었던 사안이고, 그리고 받고 있는 혐의도 뭐 선거법 위반 이런 게 아니라 뭐 제3자 뇌물 공여 이런 거기 때문에 아마 검찰이 소환을 계속 불응한다면 체포영장을 발부하든가 신병 확보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서 그 점도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으로서는 고민이에요. 그래서 일단 28일 그 출석에는 응하지 않겠지만 이후에도 계속 출석에 응하지 않을지 아니면 검찰과 조율을 거쳐서 적절한 시기에 이제 정면 돌파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이 사안은 굉장히 논쟁적입니다. 저거를 제3자 뇌물 공여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자치단체장의 적극적 행정의 범위로 볼 수 있는지 이건 법정에서도 굉장히 논란이 치열할 텐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개인적인 비리를 여기서 저지르는 건 없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그 돈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한테 흘러들어갔다는 그 정황은 없기 때문에 출석해서 정면 돌파하는 것도 이제 하나의 가능한 방안인데 다만 시점은 연내는 아닐 것 같아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갈 수 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불응 가능성, 뭐 불응하기로 했으니까. 과거 이 대표가 SNS에 올렸던 글도 새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거부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법 앞에 평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불법적 수사 불응에 국민과 동일하게 체포영장 발부해서 강제 수사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본인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시절에 얘기를 했군요. 김규식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돌아온 부메랑이라는 표현이 저런 건데요. 당시에 이재명 시장은 이제 막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당시에 이제 탄핵 국면과 국정농단 사건 국면에서 이제 대선 주자로서 발돋움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던 것 같은데 저는 이번 28일로 소환장을 받았을 때 출석하지 않는 건 뭐 사전 조율을 안 했다고 한다면 조율을 해서 그러면 저는 다음이라도 분명히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자기 스스로 일관되게 죄가 없다고 주장해온 지금 이재명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 앞에 자기도 평등을 주장했고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던 만큼 뭐 시기는 조율할 수 있습니다. 현직 당대표이기 때문에 일정을 조율해서 반드시 저는 출석해야 된다고 보고 자신 있으면 출석해서 자기의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민주당을 위해서나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나 저는 정당한 거라고 보고요. 이제 여기 재밌는 이제 역사적 그 아이러니인데 2016년에 박근혜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 이제 강하게 이렇게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가서 강제 수사해야 된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법원 판결 받은 중에 가장 큰 죄가 제3자 뇌물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K재단, 미래재단 이야기했습니다만 그전에 최순실과 최순실의 딸 최유라에게 삼성전자에서 승마 관련 지원을 해줬잖아요. 수십억 원을. 그걸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한 대가로 최순실에게 경제공동체인 최순실에게 승마 지원금을 준 거거든요. 그때도 말은 똑같았습니다. 삼성전자 사장이 승마협회 회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공익적으로 준 거다. 내가 승마협회 회장이기 때문에 승마 관련 지원을 한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대법원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부정한 청탁, 삼성의 경영권 승계라는 부정한 승탁을 대통령에게 하고 대통령을 바라보고 최순실과 최유라에게 줬다는 걸로 결론이 난 거거든요. 저는 똑같은 구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물론 판결문을 볼 때까지는 법적인 뭐 논란이 있겠지만 검찰은 지금 분명히 자신감을 가지고 확실한 증거 입증 능력에 따라서 소환장을 발부한 것이고 저는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빠져나가기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아니라 이제 최서원 씨이고 최유라 씨가 아니라 정유라 씨. 죄송합니다. 최유라 씨한테 정말 죄송하네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저 때는 그 이재용 부회장이 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이 경영권 승계라는 그런 현안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실제 이재용
그 부회장이 가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우리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한 거는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묵시적 청탁이라고 했는데 지금은요. 네. 두산건설이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명시적 협약을 체결합니다. 거기에서 보면 용도 변경 뭐 이런 걸 해주면 네. 그러면 우리가 후원금을 내겠다. 이런 협약이 있어요. 이거보다 훨씬 더 명확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보다 훨씬 더 명확한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 불응하기로 했는데 계속 불응하면 검찰은 어떻게 대응할 수밖에 없을까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내년 초에 출석해서 정면 돌파할 가능성은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 박원석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연내는 힘들겠지만 그래도 소환에 응할 것이다. 내년이 되면. 그런데 그때까지도 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으로 검찰은 신병 확보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대표나 야당 입장에서도 계속 버티기에 들어갈 경우에는 여론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대표가 검찰과 물밑 조율을 통해서 내년 초쯤 출석해서 의혹을 정면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 뇌물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분명히 대가성이라는 것을 검찰은 입증해내야 합니다. 관련해서 신문 이어서 보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과 부지 용도 변경 사이에 대가성 입증이 핵심입니다. 관건입니다. 자, 오늘 제가 방송 준비하면서 대가성과 관련된 내용이 어디에 좀 있을까라고 쭉 찾아봤는데 조선일보에 한 문단이 있었습니다. 그걸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대표가 2015년 2월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재명이 성남 구단을 잘 운영하는 걸 보니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더 큰 역할을 맡겨도 되겠다는 말을 듣는 게 내가 노리는 정치적 이득이다. 돈을 노리고 한 것이 아니라 성남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판에 가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싶은 게 내 목표인데 그걸 이루게 된다면 그거만큼 좋은 대가는 없을 것이다라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게 대가성 입증에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굉장히 핵심적입니다. 그리고 그렇습니까? 많은 분들이 뇌물로 대부분 돈이 오고 가니까 이게 경제범죄처럼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뇌물이라는 거는 심지어 이론적으로는 누군가의 호기심을 채워주는 이게 답이 이거야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뇌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물죄의 핵심은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불가매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고 그게 더럽혀졌을 때 처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정치적 이득, 내가 선거에 도움되는 그런 명예를 얻는다 이런 것들 모든 것이 대가성이 될 수 있고 그 부정한 청탁이라는 것도 시민구단 잘 운영하니까 이재명은 행정 잘하는구나 라는 평판도 충분한 대가성으로 내가 원하는 목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어디에 써서 잘 썼냐, 좋은 목적 썼냐 이거 다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내용들이고요. 그건 그냥 물타기고 법에서 보지 않습니다. 대가성은 부정한 청탁, 두산이나 이런 그 기업들에게 어떤 이득이 제공됐느냐, 그거를 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수사나 재판을 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만은 논란은 많을 것 같아요.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없었던 게 아니고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거든요. 지금 이제 시민구단을 운영하는 자치단체들이 굉장히 많은데. 경남 같은 경우에 이제 경남FC라는 시민구단이 있습니다. 김태호 전 지사 시절에 STX 그룹하고 200여 그 후원 계약을 맺었던 적이 있어요. STX는 아시다시피 경남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경남을 기반으로 기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계약은 들여다볼 여지가 없느냐. 그리고 홍준표 그 경남지사 시절에도 대우조선을 메인 스폰서로 해서 지역 내 16명의 기업인을 경남FC의 재정이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럼 그건 대가성이 없는 거냐? 재정이사로 임명한 건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자치단체장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의 범위 내에서 후원을 받으면서 일정하게 기업 활동의 편의를 봐주는 거를 이런 식으로 제3자 뇌물 공여로 엮기 시작하면 사실은 자치단체 행정이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거는 논란이 굉장히 크고
결국에는 이제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검찰은 기소해야 되고요. 기소를 할 거라고 보이고 물론 검찰의 기소가 유죄 판결을 확정하는 건 아니죠. 당연히 법원에서 지금 박원석 의원이 말한 것처럼 그런 법정 공방이 벌어질 것이고 검찰은 증거를 확보해서 그걸 입증하려 할 것이고 변호인은 변호하겠죠. 그럼 법원의 판결을 보면 됩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 그 사례를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이게 경남 FC나 그때 김태호 지사나 홍준표 지사 있을 때랑 다른 거 뭐냐면 그 당시에 후원을 했던 순수한 기부로 후원했던 기업들에게 명시적으로 확고하게 거대한 대가를 줬는지가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냥 순수한 기부한 사람들이 뭐가 줬겠지라고 생각한다고 다 기소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두산은 뭡니까? 공문이 오고 갔고 두산이 분당에 갖고 있었던 그 병원 부지 용도를 완전히 상업용으로 변경해주고 용적률까지 올려줘가지고 엄청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미 증거가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진상 실장이라고 하는 자기의 최측근을 공식적인 FC 대표를 뛰어넘어서 실질적인 운영을 맡기고 그 사람이 알아서 다 하도록 했던 것이고 또 하나 차이점은 뭐냐면 대장동 사건과 다른 것은 대장동 사건은 지금 김용 정진상 선에서 입을 다물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이재명 대표에게 흘러갔는지를 검찰은 더 파헤쳐 봐야 되고 증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이미 이재명 대표가 자백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남시장 시절에 이걸 굉장히 많이 홍보를 했었습니다. 네. 정말 내가 두산건설이고 어디고 다 성남FC 구단주로서 많이 그 대기업을 유치해서 세금도 많이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부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니다,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검찰은 자신감을 갖고 아마 소환장을 보낸 것이고 기소할 거라고 보고 그러나 마찬가지로 최종의 유죄 판결 여부는 법원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이번 건을 가지고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 전 경남도지사를 이제 다시 소환을 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두 분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잠시 뒤에 얘기를 해보겠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어제 경북 안동 찾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북 안동에서 어제 동지였죠? 팥죽을 또 맛있게 먹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액땜하는 거라면서요? 네. 우리 회장님께서 뭘 액땜하는 효과가 있다고 이거 먹고 액땜하는 팥죽을 먹으면 액땜이 된다면서요? 팥죽도 잘 먹었고 액땜도 잘 될 것 같고 추운데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계신 걸 보니까 제가 힘이 나고 여러분이 저를 지키지 않고 제가 여러분을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땜하는 효과 때문인지 몰라도 이재명 대표 동짓날 팥죽을 맛있게 먹는 모습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순탄치가 않습니다. 저희가 신문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 두산건설은 물론이고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을 했던 네이버라든지 차병원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문제가 있다라고 그 문제점을 포착했던 것 같습니다. 자, 조선일보 신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의 두산건설에 이어서 네이버 차병원도 제3자 뇌물 성남FC 후원금 관련해서 어떤 혐의가 포착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두산과 관련해서 먼저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을 통해서 성남FC 운영, 기업의 불법 후원금을 주도했다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지난 9월 말에 김모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과 그리고 이모 두산건설 대표가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불구속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 제3자 뇌물 혐의로 기소를 하면서 이재명, 정진상 등과 공모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성남시가 2015년 두산건설 부지 용도 변경 등을 해주면서 성남FC에 50억 원을 내도록 하는 이 대표와 정 씨가 최종 책임자였던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이미 수사가 되고 있고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 두 번째로 이것 외에 나머지 5개에서는 경찰이 무혐의 판단했는데 검찰은 다른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차병원에 대해서도 제3자 뇌물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심지어 네이버가 후원금을 성남FC에 내는 것을 부담스러워하자 이 대표 측근인 재윤경 전 의원이 상임이사로 있는 희망살림이라는 재단에 39억 원을 내게 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도 사실 처음부터 이거는 그 기업 이름은 다르지만 구조가 완벽하게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후원금이 없다가 이재명 그 당시 시장에
요 일이 있을 때 그 기업들이 일괄적으로 금액이 빵 뛰어요. 그리고 또 이재명 시장이 물러나고 다른 데 이제 옮겨가니까 그때 또 후원이 딱 끊겨요. 그러니까 이 일정한 이 재임 기간 동안에만 벌어진 일인데 이 우연의 일치일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기업들에겐 같은 식의 패턴의 이제 일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해와서 고발도 있었던 것인데 지금 그동안에 3년 동안 사실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다가 이번에 두산건설에 대해서 기소 의견이 됐던 것은 공문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너무 확연한 증거가 바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이 됐던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옮겨오면서 검찰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인데 지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이 구조가 같은 사건 안에서도 두산건설과 마찬가지의 이득이 오고 가는 것에 대한 정황과 그거에 대한 근거들이 계속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검찰에서 추가 수사를 통해서 모두가 다 기소 의견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이런 소환 통보에 지금 여야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당연히 다르겠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당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데 힘쓸 때입니까, 여러분? 이제는 무혐의 결정 났던 FC 광고한 것 가지고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지도부가 정적 제거를 입 밖에 내뱉는 저혈함은 국민의 공분을 살 뿐입니다. 거대에서 방패막이 뒤에 잠시 몸을 숨겨둘 수는 있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자, 이미 다 끝난 사건을 다시 들쑤시고 있다. 이재명 대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그런 근거는 있습니다. 경찰이 이미 무혐의로 불송치 결정을 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또 따져볼 부분이 있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이 빨간색 밑줄칠 부분에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과거 한 차례 무혐의가 나기도 했다. 2018년 6월 지방선거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제기한 이 사건을 처음에 담당했던 성남 분당경찰서가 서면 조사를 거쳐서 지난해 9월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는데 그 이후에 문제가 또 불거졌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 여부를 검토했더니 이거는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가 수차례 다시 수사해야 된다라고 당시 박은정 지청장에게 수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박은정 지청장은 그것을 여러 차례 반려했고 이로 인해서 수사를 맡은 박하영 당시 차장검사 사의를 표명하면서 다시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보완 수사 요구로 경찰 수사가 다시 이루어졌고 결국 수사는 지난 9월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3개월 정도 한 거죠. 자, 박은정 검사, 이재명 대표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제기가 됐었던 적이 있고 그 모습도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성남FC는 제2의 대장동이에요. 두산건설뿐만 아닙니다. 네이버 39억 해서 총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인 이 성남FC에 지금 160억 정도가 후원이 됐고 성남지청에서도 수사과가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으니까 독자적으로 수사해서 역시 무혐의 의견을 냈습니다. 네, 성남FC 사건에서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를 냈어요. 형사 일부와 함께 경찰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재수사 필요성을 수차례나 요구했는데 4개월간이나 지청장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 사표를 냈다고 하는 그 차장과 또 지청장 사이에 견해 차이가 있었던 듯 합니다. 수사의 그 결론에 모습에 대한 견해 대해서 차이가 아니고 보안 수사의 방향과 방법에 대한 견해 차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희 의원님, 결국 지금 이 성남FC 사건 같은 경우에는 다시 지나간 걸 들쑤시는 게 아니라 못했던 걸 이번에 다시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더. 아니 경찰에서도 2018년에 이제 고발을 받고 나서 한 거의 3년 가까이를 수사를 아예 안 하고 있었어요.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어찌 보면 이제 뭐 수사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 소환도 안 하고 그냥 서면 조사로 끝내고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거의 확실시되니까 무혐의 처분을 해버린 거란 말이죠. 그 이후에 이제 박하영 차장검사가 아니 이게 범죄 혐의가 있어 보이는데라고 해서 수사를 재개하자고 한 걸 박은정 성남지청장이 막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2월 달에 다시 계속해서 문제가 되니까 박하영 차장검사가 사표 내고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다가 또 다시 맡겼어요. 분당경찰서에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게 경기 남부경찰청으로 넘어갔고 그리고 올해 9월에
검찰로 송치가 됐는데 네. 두산건설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3자 뇌물 혐의가 입증이 된다 그래서 그 두산건설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는데 검찰은 그걸 받고 아니 두산건설뿐만 아니고 다른 5개 기업도 다 혐의가 있다. 이래서 수사 끝에 이번에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뭐 수사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척이 돼 있는데 무혐의 처분했다? 그 사실관계가 맞지 않습니다. 권정 대변인. 그 앞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이렇게 기소하려고 하면 같은 모양으로, 그러니까 홍준표 경남지사가 그 경남FC가 잘 되면 당연히 정치적으로 이익이 있겠죠. 근데 경남FC에 후원금을 냈던 분들에게 재정이사로 임명을 했어요. 그것 역시도 대가성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지금 성남시에서 일어난 일이 제가 보기엔 똑같다는 거죠. 근데 성남시장은 지금 기소까지 되고 있고, 당시에 이제 재정이사로 어떤 대가를 줬다고 말할 수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는 아무런 수사를 받고 있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5개의 공공기관이 지역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그 부지에 대기업을 유치해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시민구단의 돈을 이렇게 마련해야 될 어떤 의무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공적 의무를 다했다는 것만으로 어떤 이렇게 제3자 뇌물죄로 이렇게 하는 것은 물론 이제 판결을 받아봐야 알 부분이겠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것이 이미 범죄다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여전히 무리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계속 거론되는 건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언급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김 의원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을 비롯해서 수많은 단체장들이 처벌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만일 이런 걸로 수사를 하고 처벌을 하려고 한다면 홍준표 시장부터 여당의 단체장부터 수사하고 조사하고 처벌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 얘기를 들은 홍준표 대구시장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보겠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다. 나를 물고 늘어지는 건 정말 유감이다. 김의겸 의원 당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천 한번 받아보겠다고 허위 폭로 계속하면 당신 공천은커녕 총선 전에 감옥 갈 수 있다.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뭐 성남FC 건과 대구 경남FC 뭐 이런 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법률적으로 좀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죠. 지금 예를 들어서 성남FC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려면은 세일즈를 열심히 해서 성남FC 안에서 해결을 하셨어야 됩니다. 근데 시장으로서 별개의 건설 부지 그 용도 변경과 관련해 인허가권 돌려가지고 이익을 주고 거기서 난 이득을 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한 바퀴 회전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별개의 이득을 줬다는 거기에 대해서 용도 변경을 해주는데 부정한 청탁 거기에 있는 것이고 지금 홍준표 시장은 세일즈를 한 것이고 그 경남FC에 대해서 유치를 하고 후원을 받으니 거기에 대해서 재정이사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뭐 기부 받으면 무슨 기념관 이름 달아주잖아요. 기부한 사람들. 네. 거의 그런 개념이거든요. 다른 이득을 줘가지고 그 기업이 막대한 이득을 얻게 하고 거기서 이득이 난 걸 가지고 돌려가지고서 뭐 경남FC에 넣었다. 뭐 이 정도 얘기라도 나와야지 비슷하게 뭐 얘기라도 다루지. 이거는 사실관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청탁이라고 꼭 집어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으면은 지금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얘기하시는 거 저거 명예훼손 될 수도 있는 문제라서 지금 저렇게 맥락 없이 얘기하시면 안 되고 정말 자신 있으면 사실관계 얘기하시면서 고발하시면 됩니다. 김의겸 의원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환 통보가 되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뭔가 왔다, 올 것이 왔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조홍천 의원도 당당하게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뭐 혐의가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싸워나가시기를 원합니다. 뭐 당이 당당하게 싸울 일은 아니죠. 당이 지금 계속 위축되고 있잖아요. 힘들어지고 있잖아요.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연거푸 패하고도 반성과 혁신을 하지 않고 비전과 리더십을 보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당신이 당당하게 싸워라. 당까지 끌어들이지는 말아라. 싸우되 당은
건드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조홍천 의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이재명 얘기가 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 전 복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게 비대위원장 얘기까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 전 원장 어떻게 대답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아니 예. 지금 복당 원서에 잉크도 안 말랐습니다. 예. 제발 저를 그렇게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비대위원장이다 차기 당대표다 이러니까 예. 잡음이 나잖아요. 아. 도둑질도 너무 빠릅니다. 예. 이재명 대표직 사퇴해야 된다 이런 주장하시는 저는- 분이 있죠.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는 77.77%로 당대표가 됐어요. 차기 대통령 후보 선호도에서도 추정을 불허하기 1등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민주당으로서는 자산 아니에요. 당대표 아니에요. 적어도 당 내부에서 주류들은 일단은 이재명 대표를 좀 지켜야 한다라는 분위기인 건 맞는데 저런 목소리들이 조금씩 터져 나오면서 균열도 조금씩 생기는 것 같던 그런 분위기는 감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좀 지켜보겠고 이재명 대표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의혹이 이뿐만은 아닌 걸 아마 많은 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변호사비 대납 등 여러 가지 의혹들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검찰의 출석 요구가 추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대장동 변호사비 대납 최소 6건이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 도표 잠깐 보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대상으로 진행 중인 수사와 의혹 내용들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과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관여했다는 의혹 들여다보고 있고 수원지검 쌍방울 그룹 변호사비 대납받았다는 의혹 그리고 수원지검 성남지청 어제 소환 통보된 성남FC 후원금과 관련해서 여러 의혹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관여했다는 의혹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부인 김혜경 씨, 장남 이모 씨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민식 교수님, 네. 이렇게 되면은 뭐 너무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할 때나 당대표 출마했을 때 많은 분들이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사법 리스크가 너무 많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묵살하고 당대표로 압도적으로 당선이 선출이 됐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것은 예상됐던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사법 리스크라는 게 유죄로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러저러한 혐의들이 너무나 많이 전방위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혐의들이 완벽하게 소명이 되고 그 혐의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무죄라는 것이 입증이 된 다음에 정치 활동을 재개하거나 당에서 어떤 중추적 역할을 한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그대로 폭탄처럼 잠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대장동 사건은 김용 정진상이라는 최측근까지 턱 밑에 와 있는 사건이고 지금 오늘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성남FC 후원금은 이미 공범으로 적시돼 있어서 지금 소환장을 검찰에서는 당당하게 발부를 한 상태이고 나머지 가족들 두 분 다 지금 연관돼서 수사를 받고 있죠. 진행 중인 사건들 백현동 유례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 같은 것도 지금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인 겁니다. 이 중에 하나만 그리고 또 재판에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지 않습니까?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으로 이런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만 유죄 판결이 나고 하나만 명백하게 국민들이 봤을 때 저건 명백하게 정치적으로 불법적인 상황이다라고 인식이 되면 어떻게 야당 현직 당대표로서 일을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많은 민주당 내부의 의견들이 나옵니다만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기여한 오래된 정당이라고 한다면 그 공당의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재명 대표의 이 임박한 그리고 이미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당내에서 저는 특단의 플랜 B를 준비할 때가 됐다라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장동과 관련해서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선을 좀 긋고 있고 그으려고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측근은 아니다라고 확실한 선을 이 대표가 긋기도 했었죠.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보면은 선을 긋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새로 나온 진술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인데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지난해 1월에 한창 대선 준비 뭐 이런 것들 선거 준비로 바쁠 때 이재명에게 윤건영 당시 민주당 의원을 소개해줬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윤건영, 이재명, 유동규 이렇게 세 사람이 도지사실에서 세 사람만 모여서
삼자 회동을 했다라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윤건영 의원은 청와대에 가면 당선이 되면 그때 가서 사람을 뽑기는 좀 어려우니 캠프에서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라. 그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조언을 했다고 그 옆에 동석했던 유동규 전 본부장이 듣고 검찰에 진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별동대 역할을 했다라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자신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같이 활동하는 정치인이나 이 대표 측 관계자들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방에 있는 변호사들도 다 유동규 본인이 소개해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는 정진상을 거쳐서 이재명 대표에게도 전달됐을 것이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과 윤건영 의원의 측도 바로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은 유동규 씨 일방적인 주장이다. 자신을 좀 과신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주장이고, 윤건영 의원은 지난해 1월에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지사와 만난 것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만난 것은 맞지만 유동규 전 본부장의 소개로 만난 것은 아니며 이재명 의원들을 친 이재명 의원들로 불리는 사람들의 소개로 만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그동안 유 전 본부장과 관계에 대해서 선을 그어왔었죠. 그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캠프도 안 거 있고 거기서 관여한 바가 없어요. 지금 이분이 캠프에 있는 게 맞아요? 이분은 캠프에 없습니다. 저 작년에 경기관광공사를 하다가 이분이 몸이 안 좋다고 작년 언제쯤이더라? 퇴직했어요. 유동규는 내 말이 곧 이재명 말이라고 이렇게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습니까? 이 당시에? 유동규는 그런 정도 영향이 있으면 제가 사장을 시켰을 텐데 유동규에게 권한을 줘서 유동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게 하려고 했으면 유동규를 사장을 시켰겠죠. 근데 본부장 아닙니까?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든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연관성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보면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진술들이 너무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좀 어떻게 좀 판단 좀 내려주십시오. 적어도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는 단서가 되는 거는 분명해요. 네. 뭐 그게 다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저런 경우에도 유동규 전 본부장, 지금 윤건영 의원 다른 그 친 이재명계 의원의 소개로 이재명 지사를 만났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즈음에 유동규 씨하고 윤건영 의원이 통화한 기록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렇게 보면 윤건영 의원의 말보다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말이 더 신빙성이 있다. 판사도 그렇게 믿지 않을까요? 전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런 진술들이 최종적으로 법정에 가서 판단이 되지만 사실은 그 주변 정황 증거를 놓고 볼 때 판사는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이런 거를 끊임없이 검찰도 수사 과정에서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증언이 그냥 일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주변 정황이 맞아떨어져요. 상황하고. 그런 걸 보면 저게 그렇게 사실 중요한 건 아니에요. 만났다는 게. 그러나 이제 바로 저런 것들이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른바 비선 캠프, 공식적인 캠프는 아니어도 이재명 대표의 비선 캠프에서 상당한 역할을 수행했다. 그 얘기는 곧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에 이동규 전 본부장하고 사이에 선을 그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뭐 반론이나 주장이나 이런 거에 신뢰성을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기여하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봅니다. 권중 대변인님, 자 이렇게 되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진실에 가깝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계속 증언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주장하는 것과 김만배 씨가 주장하는 것이 또 다르고, 그리고 이 사안의 경우에도 윤건영 의원이 말하는 것과 유동규 본부장이 말하는 것이 일단 다른 상황입니다. 근데 어쨌건 조금 그 줌아웃해서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유동규 본부장의 말이 진실이어야 검찰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사의 어떤 결론이 실제로 이제 좀 제대로 드러난다고 볼 텐데. 근데 검찰이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것이 사실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제 법정에서 다퉈야 할 것들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거고, 저는
좀 시간을 좀 지켜봐야 저희가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볼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단계에서 뭔가 혐의가 더 짙다 아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유동규 씨나 남욱 씨의 진술이 이렇게 여과 없이 언론에 계속 보도되는 이 과정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물증은 검찰이 찾지 못한 것 같은데 사실은 별로 이 사건 수사나 재판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 이런 피의 사실들이 계속 이렇게 여과 없이 공표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냥 의혹을 좀 부풀리고 일종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인상을 남기기 위한 이런 의도가 있는 피의 사실 공표가 아닌가 싶은데요. 윤건희 의원을 소개받을 사람이 없어서 유동규한테 소개를 받겠습니까? 모르는 사이도 아니었을 거고. 그리고 작년 1월이면 민주당 대선 경선 앞둔 시점일 텐데 윤건희 의원이나 친문에게 좀 잘 보이고 싶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가 접근을 했다면 그걸 굳이 유동규처럼 중앙 정치에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윤건희 의원 입장에서 신경도 안 쓸 사람을 통해 소개를 받았겠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저렇게 개연성도 떨어지는 얘기를 왜 검찰이 계속 이렇게 언론에 흘리는지 그 의도가 사실은 상당히 좀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스터 트롯 어제 첫 방송이 있었습니다. 첫 방송부터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시청률이 무려 20%를 돌파했습니다. 첫 방송부터 시청률이 20%를 넘겼습니다. 하이라이트 영상 준비했습니다. 나 이제 하루하루가 기대 있어 너무 행복해 지목할 게 싫어 또다시 날 믿게 해줘 파이팅! 자, 어제 저도 방송을 쭉 다 봤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그 여운이 더 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어제 방송 보신 분이 계셨으면 좋겠는데 하이라이트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욱 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제2의 임영웅이 과연 나올 것인가 뭐 이런 네네. 부분 아닙니까? 이제 그 시청자분들이 저걸 보아가면서는 이제 노래 실력도 노래 실력이지만 또 스토리도 풍부한 게 굉장히 화제를 모으거든요. 응? 거기에다가 이제 구성 같은 것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역시 이 미스터 트롯 또는 미스트롯 뭐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일종의 오리지널이라고 이제 TV조선이 계속해서 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오리지널의 힘이 상당하다. 왜냐하면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서도 이 TV조선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유독 시청률이 높게 나와요. 결국은 시청자들의 평가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어제 한 10여 명의 출연진들이 노래를 불러줬습니다. 저희에게 정말 귀가 호강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중에 저도 저희가 탑 5를 임의적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어제 첫 방송에 등장했던 인물들 중에서 첫 번째 인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박성온 군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13살이랍니다. 김문식 교수님. 예. 저런 감성이 나오는 게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너무 놀랐습니다. 정말 다시 보기라도 통해서 많은 국민들이 더 봤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미 다른 방송에서 송가인 씨 정말 이 TV조선에서 했던 이 트롯 열풍의 시작점 아니었습니까? 네. 송가인 씨 노래를 더 잘 불렀던 것으로 이미 알려진 그 아이이고 뭐 아이 같지 않은 정말 엄청난 가창력의 트롯 실력을 보여주는데요. 지금 다시 봐도 정말 저희들이 쏙 빠질 정도로 음량이나 음색이나 목소리 그다음에
감정 처리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박성원 군의 노래 들어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바로 장구의 신으로 유명한 박서진 씨도 어제 참가자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 모습 보겠습니다. 하나의 사랑만을 믿어주세요.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다 잊지 못한 보라트 나왔어요. 장구의 신입니다. 장구 없이는 노래하는 게 어색할 정도로 장구와 혼연일체가 되어 있는 박서진 씨인데 어제는 장구 없이 노래 실력만으로 승부를 봤는데 올 하트를 받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장구 없이 또 새로운 승부수를 던진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뭐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이렇게 노래하시는 부분이 또 이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분이 팬카페 회원 수만 3만 명이 넘고 공연을 할 때는 관광버스 3대 이상으로 팬들이 모여서 쫓아다닐 정도로 팬덤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명웅 씨에 이어서 트롯 팬덤 랭킹이 2위거든요. 그런 분도 어제 다시 재도약을 위해 가지고 이제 미스터 트롯에 나왔다 이렇게 밝힐 정도니까 미스터 트롯이 오리지널로서 이제 트롯계에서는 이제 굉장히 좀 독보적인 위치에 있지 않나. 그리고 어제 시청률이 20%가 넘었거든요. 네. 그 전에 성공했을 때는 사실 또 시세머린 뭐 이런 의견들로 코로나 때문에 뭐 볼 거 없고 갈 데 없으니까 그렇지 않냐 이런데 요즘에 연말 모임도 많고 코로나도 사실 그때하고 상황이 다른데도 20%가 넘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성과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별한 사연을 갖고 있는 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유명한 개그맨 이용식 씨의 딸과 결혼을 하고자 하는데 이용식 씨가 너무나 반대해서 그걸 노래로 좀 표현하고자 해서 출연했던 원혁 씨의 무대도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나를 살게 하는 사랑 때론 눈물 같은 사랑 그래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건가요? 가슴이 떨려오네요. 나 그대 생각하면은 자꾸만 가슴이 뛰네요. 그댄 가사나봐 가사나봐 뭉치고 뜨겁게 정말 사랑해요 사랑했어요 섹시한 남자 네, 저도 지금 감상하느라고 잠깐 진행하는 걸 깜빡했는데 자, 방원석 의원님. 예. 그 독종, 사랑을 쫓아가는 원혁 씨, 저 노래로 이용식 씨의 마음을 좀 사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뭐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른바 이제 스토리가 있는 출연자들인 것 같은데 저분이 뮤지컬 배우래요. 네. 장르가 전혀 다른 지금 트로트에 도전을 한 건데 도전한 이유가 이제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있는데 결혼을 하고 싶은데 아버님이 반대를 한다. 아버님이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그 개그맨이신데 아마 이번 미스터 트롯 2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또 국민들한테 사랑을 받는 그런 어떤 트롯 가수가 된다면 아버님 마음이 좀 바뀌지도 않을까요? 그런 걸 목표로 나온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방송을 끝나고 나가면 이용식 씨가 가끔 녹화하는 것 때문에 여기 대기실에서 마주치곤 하는데 한번 나중에 기회 된다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스터 트롯 시작이 굉장히 좋습니다. 시작 첫 방부터 시청률 20%를 돌파했다. 굉장히 고공행진이 예상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싶고 그리고 앞으로 회차를 거듭할수록 정말 더 치열한 경쟁과 또 뜨거운 모습들을 보여주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은데 아마 그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이 추운 겨울 좀 열기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신통방통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 그리고 내일 크리스마스 이브고요. 일요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크리스마스가 주말에 걸리면 대체 휴일이 될 것 같다는 기분 좋은 소식도 얼마 전에 제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성탄절 잘 보내시고 메리 크리스마스이고 크리스마스 하시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신통하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